정현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목차로 주제 변경 및 최종 목표를 순으로 결과 및 목차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원 주제는 ESS와 인버터를 이용한 전력 제어였습니다. 하지만 중간 발표 이후 ESS 인버터 이용한 전력 제어를 할 때 시뮬레이션까지는 완벽하게 작동하였지만 실제로 이것을 측정값으로 할 때 ESS와 인버터 사이에 컨트롤러 설계에 어려움을 느꼈고 불안정한 출력값 보상 방식 구현이 학부생 수준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담당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원 주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저희 변경된 주제는 DSP를 이용한 선상 PWM 인버터 구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석사학위 논문을 제시하였습니다. ESS 연계형 태양광 발전 인버터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이는 ESS 연계 인버터를 시뮬레이션만을 설계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저희가 학부생 입장으로 실제값까지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최종 목표를 간단히 요약하면 DSP를 이용한 선상 PWM 인버터 구현입니다. 저희 최종 목표를 정상적으로 4가지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과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출력 주파수 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연결 단자 등의 손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오차범위 5% 이내로 하였고 PWM 출력 주파수는 상상 출력값의 불규칙 사용 방지를 위하여 20kHz 이상 공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스위칭 손실은 0.5% 이내로 하였고 인버터는 20kW를 이용해 출력 전압 400V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변압기를 통해 20에서 25V로 강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간 발표 때의 매트랩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와 PV 패널을 제거한 뒤 저희는 DC 입력 전압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스코프에 보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삼성 PWM 파형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매트랩을 통하여 저희는 DSP 제어 명령 함수를 코딩할 작업을 시도하였고 첫 번째로 아날로그 데이터 컴퓨터 작업을 한 뒤 좌표 변화를 하여 위상각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전류 제어 함수를 코딩하였고 전력전자 시스템 제어를 위한 이 책을 바탕으로 저희가 공부를 한 뒤 이 PWM1 초기 함수를 저희가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여기 하얀색 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PWM 데드밴드 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데드 타임을 인가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미추진 부분은 이 PWM1A와 이 PWM1B가 상호 동작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설계했습니다. 이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몇 가지 트러블 슈팅이 나타나는데 처음으로 DSP에서 이제 코딩이 완료된 후 시뮬레이션을 이제 직접 파형을 측정할 때 이 PWM 파형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DSP 디버깅을 통하여 바로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디버깅을 할 때 오류가 나지 않았고 이는 이영재 교수님과의 질의면 응답 시간에 이니셜라이즈 즉 초기화를 하는 원을 들어 코드값의 핀번호를 초기화하여 값을 출력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DC 인버터의 입력 자원이 부족하였고 이는 하이 볼티지 DC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하여 600V를 입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버터 게이트 스위칭 전압이 15V 넣기로 했는데 저희 DSP 출력 전압은 약 3.3V로 고정된 출력값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버퍼 즉 비반전 증폭기를 이용하여 5배를 승합해 저항비 1대4로 5배를 승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는 상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처음에 실행했을 때 상이 하나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코드에서 위상각 생성함수의 부재로 인해 사용의 위상각이 없다고 판단되어 코드의 위상각 생성함수를 오른쪽 같이 입력하여 출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최종 결과물 시연 영상입니다. 저희 회로도와 파형 측정 영상이며 인버터를 구동한 뒤 DC 전압을 인가하면 삼상 파형이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목표 검증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뮬레이션에서 25V가 측정되었고 측정 값은 26.4V가 측정되어 출력전압 5% 이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스위칭 손실에 있어서 다음 같은 식을 활용하여 저희 스위칭 손실 전력 손실은 약 0.3%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 검증을 통하여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5천은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값에 비교하여 5% 이내인지, 스위칭 주파수 동작 범위는 DSP 모듈을 통한 20kHz 이상 동작하는지, 손실은 0.5% 이내인지, 손상 방지는 변압기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분리가 되는지, DC-DC 부스트 컨버터를 사용하는지에 차관점을 둬서 저희 목표를 평가하였고 모두 달성했다고 저희는 평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결과 의미 고찰을 통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제어 모듈로 선택한 DSP를 통해 목표를 실현하였고 DSP 코딩을 통해 원하는 PWM을 출력하였습니다. 입출력 고전압의 위험성을 저희는 안정성을 저희가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과학식 해결하였고 대용량 인버터를 통해 삼상 전압을 출력하였지만 원 주제인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PV 패널을 사용하지 않아 보상 능력을 구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네, 이상 1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상담원 지원 서비스 캡스톤 최종 발표를 맡은 2조 이학준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연구 과정 수행 중에 있었던 트러블 슈팅을 요약한 후 저희 최종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 및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지털 컨슈밍 인터랙션 리포트에서 부분 발췌한 것인데요. 위에 표를 보시면은 한 번의 질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48.5%로 50%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48.5% 안에서도 5분 이내에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21%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른 상담을 통해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챗봇을 현재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챗봇은 이 논문에 따르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들어와도 정답률이 60% 이하로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이 논문에서는 챗봇의 지능 수준이 6세 영유아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챗봇이 아닌 상담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상담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고객의 질문과 유사한 FAQ 목록 5개를 상담원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저희는 실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탑5 정확도 90% 이상을 목표 성능으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탑5 정확도라는 것은 고객의 질문과 모든 FAQ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서 상위 5개를 뽑았을 때 그 안에 정답이 있을 확률입니다.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셋을 수집 및 가공하였습니다. 이 학습에 사용될 데이터셋은 페이스북 커뮤니티와 페이스북 고객센터에 수집하는데요. 이 두 사이트가 실제 페이스북 유저의 질문을 얻을 수도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FAQ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이 페이스북 두 사이트를 통해서 학습용 데이터셋 700개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셋 900개를 수집 및 가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사도 기반 NLP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시켰습니다. 이때 NLP 모델은 자연어 처리에 능한 바이주얼을 이용해서 구축하였고 아까 전에 위에서 수집했던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서버는 상담원과 모델 사이에 연결 창구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것을 바로 시스템에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고객이 이제 상담원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상담원은 저희 시스템을 통해 그 고객의 질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 서버는 그 고객의 질문과 그리고 등록된 FAQ를 모델에 전달하게 되고 그럼 저희 유사도 모델이 그 FAQ와 고객의 질문의 유사도를 판단하여서 상위 5개를 다시 서버로 보내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상담원에게 상위 5개의 FAQ를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저희 계획 단계에서는 끝이었지만 트러블 슈팅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서버에서 모델의 출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셋을 모델 재학습에 다시 활용하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구축한 유서도 기반 NLP 모델입니다. 먼저 고객의 질문과 FAQ가 모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계산 가능한 숫자로 바꿔줍니다. 먼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한 후에 토큰화를 하고 그 토큰마다 벡터를 활성화하여서 바이 자료를 통한 연산을 통해서 이 문장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거리를 비교하여서 이 문장 두 개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제 연구 과정을 수행하면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수입니다. 저희 모델의 크기에 비해서 데이터 수가 700개로 너무 적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의 데이터셋은 세 가지는 보통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수입니다. 특히 영어 유사도 데이터셋이라고 되는 QQP라는 데이터셋은 40만 개 가량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한계였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이 페이스북 커뮤니티 실제 고객의 질문 수가 실사용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자체에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GUI였습니다. 이 GUI 화면이 저희가 실제 계획 단계에 설계했던 GUI인데요. 이런 GUI 같은 경우에 고객의 질문이 길거나 아니면 FAQ가 길었을 때 그 글이 잘리게 되면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저희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특정 도메인, 즉 페이스북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만 넣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냥 페이스북 데이터가 아닌 문장과 문장이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만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특정 도메인 데이터 700개를 학습시킴으로써 원래 44.6, 60.5, 84.3%였던 정확도를 54%, 84.1%, 87%로 유의미한 정확도 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수집형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고객 질문을 했을 때 한 5개 추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이 여기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체크된 것이 라벨링 되어서 저희 모델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게 되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정확도를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데이터셋 1000개를 추가로 가공하였고 위에 보셨듯이 87%, 탑5 87%였던 정확도를 95.9%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 데이터셋 1000개를 모으는데 이틀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였을 때 1600개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셋 700개와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셋 900개를 모으는데 2주가 걸린 것과 비교하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UI 개선입니다. 위에 이같이 가독성이 떨어지는 GUI를 아래와 같이 바꿈으로써 똑같은 구획을 새로이 하면서 같은 면적을 사용하면서도 가독성은 더욱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실사용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저희 서버로 올린 다음에 저희가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면서 데모 영상을 찍은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고객의 질문은 수집은 하였지만 가공하지 않은 질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저희 직접 수집 가공한 700개의 페이스북 데이터 셋으로만 학습을 하였을 때 탑5 정확도 84.3%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 도메인인 테스트셋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일반적인 유사 데이터셋을 사전에 학습시킨 후에 저희가 수집한 700개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였을 때 탑5 정확도 87%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저희가 상담원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여서 데이터 1000개를 가공하였고 그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 결과 탑5 정확도 95.9%로 목표를 결국 달성했습니다. 결과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이 자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 수집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추가 학습시켰을 때 지속적으로 정확도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확도 성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담원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대한 모델에 대한 성능도 보장되었기 때문에 실제 고객 상담 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한계점은 이렇습니다. FAQ 리스트에 없는 질문을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에도 이것이 유사도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5개의 FAQ를 일단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해당 없음이라는 FAQ가 있어서 그 5개 안에 있다면 상담원이 조금 더 모델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테이블 최종 결과 발표를 맡은 이혜원입니다. 저희는 산업 그래핀을 이용한 의료 제조 대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 장비와 달리 의료용 센서는 개인의 헬스케어와 헬스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오른쪽 사진은 의료용 센서의 일시 사진입니다. 이스킨과 웹박 센서처럼 신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요구되며 생체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핀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용 센서의 경우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전기적 특성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저희는 이를 단순 적과 공정을 통해 센서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료용 센서의 경우에는 감지하는 타겟에 따라 필요한 센서티비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최신 동향 논문을 참고하여 이를 0.5에서 1로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핀 위 사진은 그래핀의 카르복실기와 하이드록스기가 붙어서 산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핀이 산화되게 되면 화학적 물리적 반응성이 증가하여 외부 자극을 더 감지할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하여 저희는 센서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중간 발표에서 그래핀 성장과 그래핀 전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였으며 저희는 현재 전극 증착과 그래핀 산업 공정 단계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과 그 결과 사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 CBD 공정에서는 왼쪽의 CBD 장비를 이용하여 오른쪽 사진에 저와 같이 그래핀을 성장시켰으며 아래의 정사 공정에서는 CBD로 기른 그래핀을 실리콘 웨이퍼에 옮기는 공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은 웨이퍼 위에 올라간 그래핀의 사진이며 이를 광학 심리력으로 관측한 결과 오른쪽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결과 주름 결함 없이 깨끗하게 전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극 증착 단계입니다. 가운데 그림 모형을 보시면 열 진공 증착기는 금을 비롯한 메탈 소스를 증발시켜 기판의 전극을 증착하는 장비입니다. 저희는 오른쪽 사진에 있는 메탈 마스크를 직접 디자인하여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사이즈와 균일한 두께의 전극을 증착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모형에서와 같이 그래핀 위에 그 전극을 증착하였고 이를 광학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맨 오른쪽에서처럼 균일한 길이와 두께의 전극을 증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산화 공정입니다. 그래핀 샘플을 뒷도로 가열하여 오존과 산소를 포함한 기체에 노출시키게 되면 오른쪽처럼 그래핀이 산화되게 됩니다. 그래핀이 산화되면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적 특성 변화를 관측하여 산화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희는 참고 논문과 저희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왼쪽의 참고 논문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저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저희는 그 반대로 저항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본 결과 오존과 산소가 물리적으로 그래핀에 합착되어서 그래핀의 전공을 생성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핀의 반응성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온도를 높여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오른쪽 데이터처럼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정 방법 및 측정 장비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 속의 장비는 키슬리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전압에 따른 전류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이며 저희는 오른쪽 모형과 같이 전극의 전압을 가했을 때 그래핀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측정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VI 곡선이 희술리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저항을 계산하여 시간에 따른 저항 변화를 그래프를 1번에서 나타냈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반응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는 산화가 되는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산화시킨 그래핀과 산화하기 전 그래핀 표면을 광학 현미경으로 검색을 하였는데 이 두개 사진이 이상한 것을 보아 그래핀이 떨어져 나간 부분 없이 화학적으로만 잘 산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및 검정 결과입니다. CBD 공정, 트랜스퍼 공정, 그리고 전극 집합 공정은 세부 목표를 달성하여 모두 달성도를 100%로 측정하였고 산화 공정은 저희가 산화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원하는 위치와 두께의 산화를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달성도를 79%로 측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 제작 및 성능 측정 단계는 퀵스와 연계하여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바이오 센서나 맥박 센서 그리고 로봇팔과 같은 유연성이 요구되는 웨어러블 센서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며 픽스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진행하여 저희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산화공정에서는 실험 조건을 확립하고 원하는 위치에 선택적으로 산화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센서를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조 무효전력 저감을 위한 방법 HVDC 시뮬레이션 및 축소 모형 제작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주제 및 목표를 시작으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최종 결과물, 목표 달성 검증 결과, 트러블 슈팅, 제작 비용, 마지막으로 결과 의미 고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 및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HVDC, ACDC형 컨버터는 본질적으로 무효 전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것의 역률, THD, 리플이 개선되도록 설계를 하여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 제작을 통해 그 기능을 확인함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량적인 목표는 시뮬레이션 값은 역률이 99% 이상, THD 값은 1% 이하, 출력 전압 리플은 2V 이하의 목표 값을 가졌으며 축소 모형 제작에서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과 전선의 저항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역률이 90% 이상, THD가 8% 이하, 출력 전압 리플을 5V 이하라는 목표를 가졌으며 최종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의 오차값을, 데이터 값의 오차값을 6% 이내로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파형에 보시다시피 RST 상의 3상 120도 이상 차이가 나는 AC 220V를 인가시키면 5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차단해주는 MCCB를 거쳐 3상 변압기를 상권수 변압기를 통하여 전압이 15V까지 강압되게 됩니다. 그것이 상상 사이리스트 컨버터를 거쳐 아래 부하를 거쳐 최종 오른쪽에 DC 출력 파형을 확인하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연구 방법은 두 가지로서 처음 시뮬레이션은 336S 사이리스트 컨버터 회로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역률 개선과 리플, THD 저감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이 아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변압기를 거쳐 위상 제어 회로 게이트 펄스를 발생시켜 사이리스터에 인가시켜줘야 하는
시뮬레이션과 달리 축소 모형에서는 위상 제어 회로와 게이트 펄스 회로를 설계하여 사이리스터 톤원을 확인하고 삼상 사이리스터 컨버터 하드웨어를 제작하여 시뮬레이션 값과의 오차 및 무효 전력 저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두 가지의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의 결과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간 발표 때 발표했던 것이므로 간략하게 넘어가면 최종 회로도는 6펄스짜리 삼성 사이리스터 점유기를 기본으로 펄스 수를 증가시켜 고조파 감소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펄스 수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성과 산업용에서 복잡성으로 인한 고려사항으로 보조 컨버터라는 것을 추가하여 주 조모각 제어가 아닌 보조 조모각 제어를 통하여 특성 개선을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에 13차 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는 더블 튠드 필터와 23차 이상 고주파를 제거할 수 있는 하이패스 필터를 설계하여 최종 값을 도출해내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이것은 중간 발표 때 했으므로 간략하게 넘어가자면 리플 역류 특성 개선을 6펄스, 12펄스, 12펄스의 보조 컨버터를 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회로를 설계를 통해서 출력 전압하여 평균 전압 16.5V가 나오는 파형을 확인한 결과 밑으로 보조 컨버터를 갈수록 DC에 가까운 파형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때 리플 전압은 12.37에서 6.14V, 1.93V로 리플이 감소하여 2V 이내를 확인하였으며, 역률 또한 97.66%, 99.43%, 99.98%로 역률 99%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THD 특성 개선입니다. 6펄스, 12펄스, 12펄스의 AC 필터를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며, 입력되는 전류가 AC 필터를 결합한 최종으로 갈수록 교류 입력 전류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고주파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6펄스에서는 5, 7, 11, 13 그 이상의 고주파가 모두 발생하여 THD가 27.42%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12펄스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상분선 변압기의 프리웨이 급수 특성상 5, 7 고주파 그 이상의 고주파가 삭제되고 12K 플러스 마이너스 1 고주파만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THD가 10.3%로 감소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AC 필터를 제거하여 10에 13 고주파까지 제거했을 경우 THD가 0.7% 이하, 1% 이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기본을 바탕으로 특성 모형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하드웨어 최종 완성품을 보시면 AC220을 인가하여 MC11을 거쳐 쌍분선 변압기를 통하여 사이리스터 컨버터로 인덕터, 부하측을 거쳐 최종 DC 출력 파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게이트 회로를 통하여 사이리스터의 펄스파를 인가하여 조모각이 조절되기도 가능하게 하며 사이리스터가 통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외관은 아크릴로 제작하여 내구성을 높였으며, 하드웨어 사양은 전격 전압, 삼상 AC220V를 인가받고 한계 전류는 사이리스터 한계 전류를 도입하여 55mA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모각 조절 단계는 35도에서 80도, 출력 단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각각 한 개씩을 도출해내어 이를 통해 출력 파형을 확인하였으며, 부하는 50W, 4.5옴 100열 정도 두 개를 직렬로 사용하여 25W 9옴짜리 100열 정도 부하를 최종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출력 전류 값은 0A에서 2.5A가 확인되었으며, 출력 전압의 조모각을 조절할수록 DC 전압이 0V에서 16.8V로 조절이 가능하게 사양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값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아보자면, 저희 목표는 사이리스터 값에 따른 출력 전압 변화와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값과의 오차를 확인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이리스터 조모각 조절에 따른 출력 전압 변화를 확인한 결과 조모각이 알파 80도, 65도, 35도가 감소할수록 오실로스코프로 출력 파형을 확인한 결과 리플 값이 줄어들어 35도에 갈수록 DC에 가까운 전압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평균 전압도 3.49V, 8.7V, 16.49V로 조모각이 작아질수록 전압 크기는 증가하게 되었으며, 리플 전압은 6.32V, 4.04V, 1.03V로 리플 전압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조모각 조절에 따라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부하의 전구를 사용했습니다. 조모각 제어 범위는 35도에서 80도로 조모각이 커질수록 전등 밝기는 어두워지며 조모각이 작아질수록 전등 밝기는 밝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조모각을 키울 때 전등의 밝기는 점점 어두워지게 되며 조모각을 줄일 때 전등의 밝기는 점점 밝아지는 것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력 전압, 리플 전압뿐 아니라 역률 변화까지 확인한 결과 전력계에서 조모각을 80도, 65도, 35도로 줄임에 따라 전력계에서 나타나는 역률이 45.22%, 80.84%, 93.34%로 역률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의 최종 오차값이 얼마 정도 되냐에 따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데이터 시트 값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모각이 작아질수록 출력 전압은 3.44V, 8.7V, 16.49V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리플 전압 역시 6.32V, 4.04V, 1.04V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률은 45.22%, 80.86%, 94.34%로 개선되어 저희 목표값을 이루었으며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 오차 또한 목표값이 오차 6% 이하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소 모형의 입력 전류 THD를 정오각 35도 기준으로 확인하였는데요. 이런 것은 고주파가 저감되는 고주파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을 하였으며 입력 전류 파형은 앞서 시뮬레이션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입력 전류 파형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입력 전류 FFT를 분석하여 THD를 확인한 결과 57, 11, 13, 17, 19 고주파가 확인되었으며 그때 THD 값은 28.57%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값을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 앞서 그와 같이 데이터 시트를 구성한 결과 시뮬레이션과 축소 모형 오차 목표값은 6% 이하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목표값인 리플 전압 5V 이하, 역률 90% 이상을 달성하였지만 THD 값은 28.57%로 저희가 원하던 목표인 8.8%를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세하게 목표 달성 검증의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정오각 조절에 따른 출력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6펄스, 12펄스 보조 컨버터 필터 설계를 완료하여 역률 99%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THD 6% 이하를 달성하여 출력 전압 6% 이하까지 100% 완성하였습니다. 축소 모형에서는 펄스 발생 회로를 설계하여 사이리스터 통응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오각 조절에 따라 전구 밝기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역률이 9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출력 전압 6%는 5V 이하를 달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과 오차 6% 이내로 모두 달성하였지만 THD 값은 큰 차이를 보이며 달성에 실패한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결과값을 도출해내기 위한 트러블 슈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CR이 많은 저널이 인가하여 오랜 시간 켜두었을 때 발열이라는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원인을 찾아본 결과 사이리스터는 4층 구조로서 모스펫과 트랜지스터와 달리 온도에 민감함으로 접합 온도의 고온 측에 정적값을 초과하는 경우 유소 전류가 커지게 돼 발열 현상이 반복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SCR이 열폭주 현상으로 파괴된다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렬판을 이용한 반응열 설계를 통하여 접합 온도의 고온 정격자 125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 문제를 미리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력 전원의 평활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론값과 시뮬레이션 값에서 도출해낸 부하측 인덕터 값은 50mA의 25ohm짜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출력 전압을 확인한 결과 평활화가 되지 않고 약간 찌그러진 그런 DC 전압이 출력되어서 저희는 이 원인을 찾다가 D측, 부하측 저항 값에 비해 부하측 인덕터 값이 너무 작다는 판단하에 그 인덕터 값을 80mAh 33ohm짜리로 올렸다니 결국 출력은 DC에 가까운 평활화된 파형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펄스 파형의 반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왼쪽 펄스 파형과 오른쪽 펄스 파형을 확인하면 크기는 동일하나 반전된 PC의 실파로 출력 펄스파가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변압기가 대부분 강도성으로 감겨있으나 어쩔 때는 가독성으로 잘못 감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압기 극성 실험을 한 결과 입력 220V보다 더 큰 전압이 출력되면 그것은 가독성으로 출력 전압이 반전돼서 나타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강극성짜리 출력 전압이 199V로 떨어지는 CS191을 사용하여 펄스 변압기 반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비용으로서 323,250원 정도가 나왔으며 결과 및 의미 고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기대 효과는 펄스 수준과 고주파 필터에 의한 정류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무효전력 저감을 확인하였으며 보조 컨버터를 기존 HVDC에 적용할 경우 SCR 및 변압기 수와 별도의 용량 증대 없이 우수한 용률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산업에서 사용하다시피 HVDC, DC 송전은 AC 송전에 비하여 대용량 장거리 송전이 가능하며 주파수 및 위상 제어가 가능하여 주파수가 다른 타 국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대통 연계가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계점으로서는 축소 모형 H 모델로서 무효 전력 154kV 실제 해남 제조에서 사용하는 154kV나 88MW 같은 큰 파라미터 값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무효 전력 저감 및 역률 개선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며 LCDCU의 수용가로 들어가는 DC-AC 인버터 측은 구현하지 못하여 완벽한 HVDC를 구현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픈루프 제어 시스템으로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삼상에서는 SCR 정보각 조정 범위가 30에서 150도로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사조 결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캡스톤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HMS 가정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발표는 왜 요구하였는지,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하였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및 목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최종 결과물, 목표 달성 및 검증 결과, 결과 의미 도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정의 전기세는 누진제를 따르고 있는데 여름의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과열되어 정부에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데시벨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 그리드 시대에 맞춰 2021년에는 세종시에 스마트 시티가 생기고 이에 데시벨 요금제를 도입하기에 가정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HMS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HMS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개통에서 가정의 부하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높은 시간대에는 ESS만으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최종 목표로는 HMS를 적용한 가정이 연간 전기요금 감소량 비율 10%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SK텔레콤에서 만든 클라우드 EMS가 10%에서 19% 정도를 절감하기에 이에 비슷한 성능을 가지도록 10%라는 수치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사용자가 HMS를 통해 얻는 이득, 즉 전기요금 감소량을 주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표는 한전에서 제시한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바뀌는 전기요금표로 저희는 이 표를 토대로 데시벨 요금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ESS의 수명을 고려하여 ESS를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만 사용하는 피크컷을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는 여름일 때 하루 동안의 전기요금을 나타낸 것으로 피크컷을 통해 전기요금에 변화를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부하를 대표하는 아두이노에 부하의 사용 패턴에 맞는 식을 넣고 하나의 아두이노에서 다른 모든 아두이노들의 신호들을 받아 부하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한 아두이노에서는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C샵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C샵에서는 받은 정보를 처리하여 매틀랩으로 전달하고 매틀랩에서는 피크컷, 컨버루전 및 접근 연산을 하거나 그래프를 그려 수치 및 그래프를 C샵으로 반환합니다. 이로써 사용자는 C샵을 통해 HMS 효과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와이파이 소켓 통신을 이용하여 부하를 통합하려고 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부하 사용량을 전달받지 못하는 연결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아두이노 시리얼 통신을 이용하여 연결 지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가정에서 똑같은 부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하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전에서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4인 가정의 부하를 선정하였습니다. 각 부하에 대한 사용 패턴을 고려한 사용량의 평균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지ብል 모형을 제작하고 아두이노를 통한 시리얼 통신으로 노트북에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C샵의 UI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그래프로 같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UI의 기능은 시연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시작합니다. 사용 중인 부하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창에 현재 사용 중인 부하 목록이 나오고 시간대에 맞는 부하 사용 곡선이 구출됩니다. 계절을 선택하여 시간대별 요금 버튼을 누르면 피크컷이 적용된 시간대별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요금 버튼을 누르면 계절에 맞는 한 달 동안의 요금을 계산하여 10일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텍스트창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단축된 요금 버튼을 누르면 HMS가 없었을 때의 전기세를 계산하여 차익과 차익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안서의 목표와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연간 절감률을 표시하려고 했었는데 계절에 따른 한 달 동안의 절감률을 표시하기로 바꾸었고 계절별 사용 부하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하였었는데 스위치를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부하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결과물은 세분 같은 데이터로 구체적인 절감률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결과물의 절감률은 봄에는 평균 6%, 여름엔 18%, 가을엔 6%, 겨울엔 3%에 이릅니다. 이렇게 계절별로 절감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여름에는 시간대별 요금의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크고
겨울에는 차이가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실험 목표치를 보면 연간 전기요금 감소율 10%였는데 저희 결과물은 9%로 나와서 달성률 90%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ESS를 통한 피크컷이 아닌 더 좋은 효율을 갖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시간대별 요금에 편차가 큰 요금제를 적용한다면 목표치에 도달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감소량을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출 내역은 아두이노, 스위치, 브레드보드, 배터리, 기타 등등에서 103,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만든 HMS는 태양광, 스마트 미터와 더불어 스마트홈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V2G라는 전기 자동차와 가정이 전력을 주고받는 기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뿐만 아니라 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스마트 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뵐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도 캡스톤 설계 최종 발표를 맡은 전기공학과 1학번 이주아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주제, 목표 및 진행 과정, 최종 결과, 트러블슈팅, 변환점 및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연구 주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을 위한 온보드 차저 제작으로 왼쪽에 보이는 회로와 같이 기존의 온보드 차저 회로를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덕터 부분을 유도전동기로 대체하고 그 외에 나머지 회로는 차량 내 인버터로 대체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별도의 온보드 차저 회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인버터와 모터만을 사용하여서 충전기를 제작하는 것을 연구 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목표 및 진행 과정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아래에 기재된 파브스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전격에 맞춰서 차저의 스펙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4개의 항목은 저희가 중간 발표 때 제시했던 자체 성능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이러한 4가지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로를 설계하였습니다. 20V 전원을 공급받아서 유도전동기를 거쳐 아두이노와 인버터 모듈 그리고 디시리크 커패시터를 지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형태입니다. 출력 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자체 성능평가 지표와 비교하여 볼 때 첫 번째로 CC모드 충전 시에 충전 전류 6A를 만족하고 있으며 CC모드 충전 중 배터리 단자 전압이 58V에 도달하였을 때 CV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V모드로 충전 중에 전류는 서서히 감소하여서 1A가 되는 시점에 충전이 종료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충전하고자 하는 배터리 스펙과 온보드 차저의 스펙을 대입하였을 때 이상적인 충전 시간이 약 2시간 30분 정도로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비교분으로 선정했던 파보스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의 실제 충전 파형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유사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크게 6개의 단계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간 발표 이전에는 시험 회로 구성까지 마친 상태였고 중간 발표 이후에는 시험 회로 구성에 대한 정전류, 정전압 출력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배터리를 CC/CV 모드로 충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시험 회로 구성에 대한 정전류, 정전압 출력을 확인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시험 회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회로는 배터리 대신 저항 부하를 사용하여서 정전류, 정전압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의 검증 방법으로는 가변 저항을 사용해서 1에서 5ohm으로 저항값을 변화시켰을 때 출력 전류가 2A로 일정하고 출력 전압이 5V로 일정한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험 회로를 사용하여서 정전류 출력 확인을 한 하였습니다. 부하 저항을 1ohm으로 하고 레퍼런스 전류를 2A로 하였을 때 출력 전류가 1.960A로 일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하 저항을 0.5ohm으로 교체하였을 때도 출력 전류가 2.004A로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정전압 출력을 확인하기에 앞서 배터리 등가회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배터리 등가회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태분한의 등가회로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서 배터리 단자 전압인 50V와 내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로로 배터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저희는 단순히 정전압 그리고 정전류 출력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1차 등가회로 모델만을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저항과 슈퍼캐패시터를 사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배터리 등가 회로를 사용하여서 정전압, 정전류 출력을 확인한 파형입니다. 왼쪽에 있는 파형과 같이 레퍼런스 전압을 5V로 하였을 때 출력 전압이 5.05V로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측의 파형과 같이 레퍼런스 전류를 2A로 하였을 때 출력 전류가 1.9A로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최종 회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 성능평가 지표에 의해 CC모드 충전 시의 충전 전류 6A를 만족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입력 전압을 높이고 레퍼런스 전류를 6A로 설정한 뒤에 출력 전류를 확인한 결과 6.29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앞서 보여드렸던 파형과 다르게 유독 노이즈가 굉장히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저희가 생각한 원인은 인버터 모듈의 전격 온도 초과로 인한 오작동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버터 모듈의 동작 직후 온도가 63.9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방열판을 부착하였지만 동작 후에 30초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전격 온도인 100도를 훨씬 넘어서며 소자가 고장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회로가 동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동작이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낮은 전류로 충전을 하고 그에 맞춰 배터리 용량도 조금 낮춰서 충전을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과 상의하에 58V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3.7V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으로 목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7V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CC모드 1A, CV모드 3.7V로 충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C모드 1A로 약 2500초가량 충전을 한 뒤에 배터리 단자 전압이 3.7V에 도달하였을 때 CV모드로 전환되면서 3.7V로 약 1600초 정도 충전을 완료하고 이때 전류는 서서히 감소하며 0.5A가 되는 시점에 충전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충전된 배터리 양단 전압을 측정한 결과 3.6V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렇게 배터리를 완전 충전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1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입니다. 저희는 배터리를 교체하였기 때문에 교체된 배터리 스펙에 맞춰서 자체 평가 항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CC모드 충전 시에 충전 전류 1A를 만족하며 CC모드 충전 중 배터리 단자 전압이 3.7V에 도달하였을 때 CV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V모드로 충전 중 전류는 서서히 감소하면서 0.5A가 되는 시점에 충전이 종료되며 완충 시간은 약 1시간 10분 정도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트러블슈팅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노이즈 개선 사항입니다. 초기 회로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메인 회로가 제어 회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때 출력 파형은 아래와 같이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이즈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호선을 최대한 짧게 하고 꼬아줌으로써 노이즈를 개선하였고 제어 회로와 메인 회로는 분리하고 모든 전선을 짧게 결선함으로써 다음과 우측의 파형과 같이 노이즈를 상당 부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열 문제 해결입니다. 초기에 저희는 방열판을 기계적인 접촉 없이 단순히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작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열 방출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우측의 사진과 같이 방열판 부착 방법을 교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멀 컴파운드를 사용하여서 절연 효과와 열 전도율을 극대화하였으며 두 번째로 나사를 사용하여서 방열판과 인버터 모듈 사이에 기계적인 접촉을 함으로써 동작 시간이 지속되었을 때도 열 방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개선점 및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의 개선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기존의 온보드 차저와 마찬가지로 가정용 220V 교류 전원을 공급받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번째로는 차내에 직접 적용이 되었을 때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파 간섭을 차폐하며 세 번째로는 기존의 온보드 차저와 마찬가지로 스냉식 구조를 채택하여서 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만족하였을 때 얻는 기대 효과로는 특히나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적용되었을 때 실내 공간 확보와 무게 감소로 인한 전비 향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